지난 3월처럼 정말 급등, 급락, 급등. 그렇죠. 급락.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김준호 센터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그 월요일 날에 저희가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요. 화요일 날이 매수 사이드카, 오늘 매도 사이드카, 내일은 어떤 사이드카를 보고 계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허심탄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게 센터장님의 매력이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비록 상장사 증권사의 금융센터장으로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우리 한지영 의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패널로 나와 있고 진행자로 나와 있지만 제가 오히려 또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 요즘에 뭐 기존에 있던 상식이 다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뉴스든 언론이든 보면은 오늘 유가는 왜 빠졌냐? 뭐 이란이랑 뭐 미국이 이제 화해 무드로 갈 것 같아서 빠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오늘 방산주 왜 올랐냐? 근데 헬기가 격추됐대. 트럼프가 때린다고 말했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유가 빠지면 방산주도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피지컬 A가 왜 안 가냐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처럼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금리 인상 우려가 있으니 약간 성장주 느낌이라서 빠진다는 얘기하면서도 그럼 스페이스에 상장하는데 우주 관련주는 왜 가는 겁니까? 그만큼 성장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혼재가 많이 돼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리한 시장. 네, 맞습니다. 생각이 없고 단순하게 그냥 홀딩하는 사람 차라리 수익 나는 시장이지 변동성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같은 분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프로들 아니면 힘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는 이런 말씀 드리겠다 싶었는 게 이제 공포에 사서 뭐 잔치에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는데 저도 사실 공포에 손이 잘 안 나가긴 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장에서는 사실 샀어야 되는 걸까? 엊그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빠지고 월요일 날 장이 빠지길래 화요일도 좀 빠질 것 같고 해서 저는 수요일 오후 정도가 웨스트함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화요일 날 너무 반등이 세게 나와서 사실 화요일 날은 이제 못했는데 수요일 날 오늘 오후에 이제 저는 그 생각한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조금 이제 뭐 고객님들도 그렇고 좀 추가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좀 매수를 하긴 했는데 뭐 오늘 방송 나오기 직전까지도 미국 뭐 야간 선물 보고 하니까 뭐 내일 오늘 또 이제 CPI 발표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내일 PPI도 있고 다음 주에 FMC도 있고 참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좀 더 고생을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하루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가 정말 많은 이번 주, 다음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정신이 피폐합니다. 네. 대표님과 같이 진짜 거의 업계의 구루이신 분들도 그런 소리 하니까 참 되게 굴러가고 싶어요. 머리가 구루는 무슨 구루입니까? 굴러가고 싶어 죽겠는데요. 어제 급등이었고 오늘 또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손이 나가시던가요? 매수 버튼이? 아니요. 네. 떨고 있네요 목소리가. 네. 근데 이게 그냥 그래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최근에도 그러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오후장 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맞나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나머지 좀 물렸다고 하더라도 2달 동안 그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4월, 5월 달. 그럼 당연히 한 달은 조정받을 수 있겠거니 원래 물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펀더멘탈에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완전히 수급에 따라서 이쪽 쏠렸다 저쪽 쏠렸다 약간 완전히 이제 뭐 감마 스퀴즈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알 정도가 됐어요. 그 완전히 파생 용어 중에 하나인데 약간 그 진짜 소수의 약간 그 니치 마켓에서나 통용되는 용어였는데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감마 스퀴즈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금요일 날 그거 설명하다가 못 먹었습니다. 됐고 그래서 올라 빠져 이거 이 얘기를 하시던데 델타 헤지부터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됐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마다 다른데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장중에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스퀴즈가 빠바박 들어옵니다. 그게 아마 11시랑 2시예요. 그때 많이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전을 노리면 2시 때 한번 나오고 아니면 그냥 줄줄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이에요. 쏠리는 대로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마 스퀴즈가 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의 성격이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에 왔다 갔다 또 지금 가장 제가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서 그냥 설마 그 정도겠어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또 아니네요. 생각보다 여파가 크겠네요. 그것도 그럼 미국 시장의 단기 수급을 또 흔드는 요인들. 네. 그러면 미국 같이 레버리지가 활성화된 나라에서 이것도 장난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단적인 예로 오늘 개인적으로는 7,750이 제일 중요한 지지선으로 봤거든요. 7850, 7750. 근데 이게 툭 빠지면서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또 한 2시 넘어서는 또 받고 쫙 종가까지 또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또 시간외로 또 분위기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조각조각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진짜 와. 큰 틀로 보게 되면 아마 월봉 보시게 되면은 두 달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 달 이제 약간 이격 좁히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수대를 보게 되면 고점 대비 한 20%, 그만 7,200입니다. 그 전후 그 정도에서는 크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내려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들렸던 같은 분들도 너 뭐 장 좋게 본다며 네. 이러면서 하루하루 보면서 막 또 악플 달리고 막 뭐 그럴 난리 겁니다. 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이상이 없을 수가 있는데 20% 조정이 뭐 그렇게 올랐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도 시장의 조정은 그냥 이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수는 할 건 하고 그냥 물릴 각오로 어차피 물려도 주도주에서 물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편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예, 지금 그래도 굳이 물려야 된다면은 주도주에서 물리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데 그러면 꼭 물려요. 그러고 나면 물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시장에 하루하루짜리 가지고 너무 수급에 올려가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오늘 또 보게 되면 막판에는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종가에 또 외국인들이 수급을 탁 선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CPI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허황된 그렇죠. 또 이제 기대감까지 갖게 하는데 아마 분위기는 스페이스X 이 관련된 수급들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쪽들이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좀 염두는 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대만이 3%대 빠졌고 일본이 2% 남짓 빠졌는데 한국 시장이 유독 변동성이 심한데요. 대표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신 그 장표 보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뭐 이유를 달지 마세요. 그냥 하락하게 되면은 네. 많이 올라서 빠진 거. 그러니까 저희는 특성이 올라갈 땐 대차게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 스퀴즈가 상승으로 붙었다가 하락으로 붙었다가 하다 보니까 더 폭을 키운다라고 보는 게 정석적인 거. 감마스 퀴즈가 대만이나 일본에는 없습니까? 파생이 약합니다. 생각보다. 감마 스키즈가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밟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또 들으면 또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감마가 양으로 가냐 음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게 구조가 확확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요런 거 있죠. 레버리지 유입과 청산. 요게 또 저희가 코스피는 잘 보시게 되면 신용이 꽉 차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데도 너희 안 나가니? 응, 안 나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팔락팔락 입을 터는 것 같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다 고빈도 매매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영향들이 선물 포지션까지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의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고점에서 바라락 빠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점에서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변동성을 정신없이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소화됐다 그러면 아주 그때는 변동성이 줄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정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가 주는데 거래도 살짝 줄면서 이게 싹 터나는 과정들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아직 어떤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하락하는데 금리는 올라요. 달러도 헷갈리네요. 예, 달러도 여전히 고점권이고 그래서 판단은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CNBC에서 이번에 전쟁 빨리 끝낸다고 하는 게 37번째래요.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4번째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양치기 소년 제대로 하는 거네요. 트럼프가. 그리고 갑자기 우리 아파치를 공격했다고 야 밀어붙여 뭐 이러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네. 세계 평화의 스포츠 경기인데
그때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때 혹시나 이스라엘이 또 뭐 한다 그러면 진짜 와 그건 진짜 축구도 못하는 네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월드컵 때도 한번 그 코트디아 부아르 예, 내전 종식된 적 있었죠. 그 잠깐 종료된 적 있어요. 월드컵 기간 동안만이라도 멈춰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인류애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주말쯤 잠잠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있어서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아직 지금부터가 이슈가 시작이죠. 네. 그래서 변동성은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아마 그 지점에서도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개인들의 매매가 굉장히 좀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급락에 사고 급등에 파는 뭐 이런 식의 그 개인들의 매매 행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은 판단일까요? 혹시 뭐 조언해 주실 만한 것들 없을까요? 뭐 일단은 그 변동성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운도 작용하는 것 같은 게 어떤 분은 한 번 잘못해서 올라갔을 때 이게 추세를 쫓아가야 해서 쫓아갔다가 잘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번 역방향을 타면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져 손절하고 이게 몇 번만 하면은 계좌가 높거든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올라갔을 때 난 파란 좀 차익 실현 하겠다 했는데 마침 또 빠져서 사가지고 또 반등해서 뭐 수익 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 개인 고객들을 뭐 대화하고 봤을 때는 이분들의 특별한 실력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판단에 따른 그 시기별로 운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올팔 내사를 내가 잘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시자면 내가 운이 좋았거나 생각하고 이제 횟수를 줄여야지 잘 내가 계속 해야지 하다가 이제 한번 역방향 맞추면은 과거에 맞췄던 생각 때문에 계속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되게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변동성 매매는 지향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몇 번 성공하셨다면은 뭐 이제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더 심하니까 이 변동성 클 때 더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보다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때만 일단은 뭐 좀 분할 매수하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수익이 많이 났다 하시면은 좀 불안하시면 제가 볼 때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저는 뭐 CPI, PPI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케비노 씨가 이제 드디어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데. 여기서 이제 5월에 나온 고용 지표 이번 달 고용보다는 이제 그 5월 고용이 6월에 나오니까 그때 고용이 어떤 흐름으로 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겠다는 걸 이제 그 전에 연준 의장 아닐 때 뭐 인터뷰했던 건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 의장이 된 다음에 어떤 이제 발언을 하는지가 제가 볼 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음 주에 케비너 씨의 그 발언이 있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슬로우하게 좀 보고 좀 관망하시는 타세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익절은 옳은 전략일 수도 있다. 지금은 뭐 익절은 항상 옳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라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 말라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뭐 김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지금 한 15%에다 조금 반등했지만 뭐 20%면 아까 7,143 정도 돼요. 제가 장중 고점 대비 계산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 이제 3월달 이한정리 때도 50일 이평 을 가지고 이제 뭐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게 대충 맞았고 50에서 살짝 깨고 이제 W자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50일 이평이 6월 말 정도 되면 7,300, 400선까지 올라오더라고요. 6월 말 정도 되면 네. 그 정도 되는데 만약 김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6월까지 계속 변동수 있다가 7,000일 많이 20% 조정받으면 또 50일 평 살짝 깨는 수준 조정받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50일 이평을 접근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은 괜찮지만 뭐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현금은 좀 아끼셨다가 50일 이평을 좀 닫거나 50일평이 깨지거나 김민수 대표님 말씀 20% 조정 정도에 나 현금 쓰겠다. 15%하고 반등할 수 있지만 반등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수익이 덜 나는 건 상관없는데 손실이 나는 거는 좀 많이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가 낮을 때보다 이렇게 높을 때 어찌 보면은 높을 때 사실 돈 잃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좀 시장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다시는 건 FOMC 때문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볼 때 가장 이벤트가 CPI, PPI 많이 있는데 마지막 이벤트가 이제 케비너 씨의 이제 FOMC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걸 끝으로 모든 변동성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게 가장 이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봐야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저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언론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뭐 이제 그래도 미국이 상황을 봤을 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거야라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개변 씨가 말을 하면서 그 행간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지를 딱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우리 한지영 의원님께서 좋은 해안을 갖고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언과 함께 유용한 매매 조언도 늘 함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센터장님이십니다. 증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하나가 금리 인상 우려이신 건가요? 메모리 칩 수요 감소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하락 자체가 금리 인상 우려,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 이 두 가지로 따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우려는 계속 뭐 고용 지표가 고용이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뭐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요? 고용 지표 브로드컴 실적 네. 가이던스에서 줄어든 부분을 가이던 하고 매출액 가이던 4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나왔던 그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크루소인가? 예, 그래서가 이제 말할 수 없는 모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뭐 요청으로 해서 일단은 개발을 중단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환경 파괴 오염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청원 넣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시끌시끌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뭐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한 의원님도 뭐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그게 수요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난 건 아니고 뭐 일단 노이즈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노이즈에서 조정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슈라고 보는데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그 아파트 재개발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상가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건축비도 있고 용적률 문제 있다 보면 재건축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G2 경쟁을 하면서 AI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패권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게 좌초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그때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나 그러니까 전력망 구축할 때 참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할 때 그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뭐 그 지역 주민들 전기료를 뭐 감면해 주겠다든가 이런 정책들도 같이 갖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항상 어딜 가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님비나 핀비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 불문하고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이제 금리 인상은 미국이 쉽게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이제 어쩔 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케비너 씨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 FOMC 입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메모리 수요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 수요라든가 이 수요 단이 훼손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난 아날로그가 좋아. 굳이 AGI나 AI 안 쓸래라는 게 만약에 뭐 이 문화처럼 굳어지거나 너무 비싸잖아. 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딜레이 된다거나.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20년, 21년 때만 해도 마치 한 3년 안에 전기차가 시장이 한 50%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에코프로 미주가 그렇게 올랐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전기차는 이제 조만간에 전기차 대중화 된다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캐즘이 나타나면서 아니게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가 근데 사실 AI 써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써보면 굉장히 편리한 건 있는데 이게 그 특정 몇몇 그 사람들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하이퍼스케일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가 1달러 투자해서 2달러 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1달러 투자했는데 0.3달러밖에 못 벌어 이러면은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 중 하나는 무너지겠죠. 뭐 그럼 하나 두 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만큼 전방산업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메모리에서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엔비디아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영업이익률 한 30%밖에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 근데 우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80%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 언제까지 이런 영업이익률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냐. 지금 뭐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약간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거 이제 수요를 더 늘리기, 뭐 수요가 더 늘어나고 가격이 낮춰지면서 뭐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상승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률에 비해서 올라갈 상승룸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적겠죠. 지금 바닥에서 대여섯 배, 하이닉스는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 목표 주가까지 다 달성해도 삼전 하이닉스에서 2배는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봤던 8,933이 그게 장중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안에 거기는 그래도 벗길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덧붙일 내용보다
더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갑자기 비장에서 종목들이 훅 밀리길래 뭔 내용이 있나 봤더니 또 우리 트럼프 어르신 깼습니다. 잠에서 또 깨서 뭐 네, 올리셨나요? 글을 올리셨나요? 네, 한마디를 하셨네요. 이란이 그동안 그렇게 좋은 협정의 합의에 대해서 많이 기회를 줬는데 네. 너무 오래 끌었다. 이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일단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잘못 또 출렁이네요 시장이. 그러니까 대가가 뭘까요? 대가가 우쭈쭈쭈 이건 아닐 것 같아서. 이랬다가 또 몇 시간 뒤에 또 다시 협상이 진전된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아유 우리 어르신께서는 가능한 일이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다 쪽들 넘어가고요. 내일 새벽에 이란에서 러브레터 받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하시고 예. 그래도 그래서 우려할 지금이 만한 되게 상황이긴 노이즈가 많다고 느낀 게 크루스바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개발 중단 이게 반도체주 주가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신기하게 오늘 전력기기 업체들은 주가가 올랐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단하면 전력기기도 같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왜 올랐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다 아시는 얘기들이겠지만 네. 중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결과는 중단했지만 지연이다. 네. 지연과 중단은 사업 끝 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뉘앙스는 회사가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이제 헤드라인은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네. 하락하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유 이게 그거 아닐까 싶어서 갖다 붙이는 게 더 크지. 그냥 지금은 수급이 설명되는 장세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로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시장을 흔들 만한 큰 악재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 나가는 것도 저희 중요한 네. 앞으로 할 일 같은데 근데 정신없이 움직이면 판단도 안 써요. 그냥 빠지면 빠지나 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진 시장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중심은 잡고 가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펀드멘탈 이상과 함께 나왔다 그러면은 조정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더 세게 나오나요? 더 강하게 한번 2, 3일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반도도 셉니다. 이따가 그때부터 이제 고점에서 민기적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악재 비슷한 얘기들이 막 이제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악재를 이제 충분히 설명한 만한 악재들이거든요. 그럼 그게 시장에서 맞아들기 시작하면서 2차 폭락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밀렸다간 금방 또 돌아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이긴 한데 그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 뉴스가 나오는 거 가지고.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뉴스는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일단 추세는 믿는 건 없어요. 저 주식시장에. 네. 뭐 종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양호하다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속보로 TSMC의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5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상승했다. 여기에서 어떤 시사점을 좀 읽으셨는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 네. 이런 게 와 그러니까 다시 AI의 붐을 이끌 만한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네. 아마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전월 대비 1점 몇 프로인가밖에 안 올랐을걸요. 네. 1.5%.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왠지 좀 섭섭한 거죠. 전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오를 거는 그쵸. 당연한 거고. 예, 근데 그게 좀 섭섭하다라는 쪽에서 뭐 큰 반향은 못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지금 TSMC 입장 쪽으로는 이번에 뭐 월별로는 거의 그냥 약간 그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하반기에 베라루빈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가가 올라가서 또 한번 점프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드라마틱하게 뭐가 나올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우리 공장 가동에서 QA 확대가 나오는 거는 2027년 후반이나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TSMC 발 뭐를 또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좀 그렇다. 시장 반응도 그래서 그 발표하고 대만은 더 빠졌어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의 주가가 장중에 2% 네. 정도 하락을 했다.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스페이스X의 상장 네. 이벤트인가요? 그게 약간 글로벌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고 수급 블랙홀 만든다 뭐 이런 좀 그러니까요. 영향들 처음에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관련돼서 지금 투자 수요가 끄는데 저렇게 비싼 거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뭐 실적이 빠방하거나 아니면 뭐 물론 지금 잘
IPO를 하다 보니까 막 되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좋은 얘기 막 빵빵 지르더라고요. 네, 그런 건 인정.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워낙 비싼 걸 그만큼 다 그렇게 관심이 높을까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목표의 3.5에서 4배 수준이 되는 투자가 몰렸대요. 이러면 있는 것도 팔아다가 지금 살판이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없는 거 있는 거 기관들은 다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투자 수요가 목표가 750억 달러였는데 2,500억 달러가 넘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받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 공모 금액이 750억 달러면은 2,500달러 남는 네팅 치면은 대략 한 750? 빼고는요? 네. 네.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혹시나 상장한 다음에 들어올까? 이런 것도 한번 봐야겠죠. 다시 이제 원래 그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그냥 스페이스X 시가에서 사는 그 시장가로 사는 그 돈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청약을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아서 네, 제가 못 10줄 넣었는데 2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장중에 사야 돼. 2주 갖고 뭐가 어떡하라고. 근데 혹시나 저거 급등하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사게 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수급의 여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거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장하고 훅 밀리면은 안 사. 어유 이거 2주 된 게 다행이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게 진짜. 다 똑같아요. 저희 마음은. 그래서 일단 장기 투자 펀드들이 상당한 규모의 주문을 얻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장기 투자 펀드들이 그러면 시장에 대여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률을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이것도 포부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이쪽들은 의외로 같이 투자하는 쪽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같이 들어간다? 되게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랑 같이 투자랑 뭔가 되게 결이 잘 안 맞는 느낌이네요. 그죠, 진짜. 스페이스X가 작년에 7조가 적자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S&P 500에 못 들어갔어요. S&P 500은 4개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야 들어갈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게 다행입니다. 네.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글로벌 시총 7위권까지 들어올 수가 있대요. 요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스페이스X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알고 있는 방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다 합쳐야 트릴리언이니까 1조 달러죠. 1조 7,400억 달러. 그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중간쯤 보게 되면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이익 밸류로 따지게 되면 이게 들어옴으로 있어서 EPS를 확 또 꺾어버리게 되겠네요. 시총은 높은데 이게 안 난다.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랑 예. 비슷하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것도 저 보유에서 해제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습니까? 한번 그 시총 2위가 출렁출렁대고 그랬을 때마다 거의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규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총 7위권 아마 8위권 7위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장되는 물량이 5% 4.2%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패시브 쏠림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패시브 유입이 블룸버그발 통신에 의하면 48%까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패시브는 뭐 줄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또 쏠림 부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ARM보다 심한 거 반말하네. 기분 나쁜데요? 네. ARM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ARM은 1년 사이에 130% 올랐어요. 그래서 가치를 좀 인정받다 보니까 근데 나머지 대어들은 다 빠졌거든요. 30% 1년 동안 수익률이 상장하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규정 변경이 돼서 나스닥이 5%를 15%로 가중치를 둬서 나스닥 100까지 7월 달인가요? 들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수급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게다가 당일날은 야 물만 났다. 2배 레버리지 ETF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저거 보면은 왜 상장시키는 건가요? 저 시장을 완전히 수급 다 망가뜨리는 이벤트 같은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요런 뉴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패시브 수급 세고 2배 레버리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저희 베팅의 민족들은 네. 어디 가보겠습니까? 한번 장날이니까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 또 여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똑같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본이라고 코스닥 빠진 거랑 네. 똑같은 현상들이 미국에서도 단기간에 나오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조금 우려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미국 같이 자본 시장에 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면은 저희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단기간에는 영향은 피할 수 없지 않나 싶어서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게 되면 네. 오늘 지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오늘 뭐 SK 이터닉스는 네. 또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요 얘기가 또 같이 들어왔는데 최대 100만 기의 위성을 계획하고 위성을 100만 개를 쏘겠대요. 와, 그래서 2028년까지 100기가와트. 이거는 100기가와트 2018년이면 2년 남았어요. 100기가를 태양광 발전 캐파를 구축하겠다고요? 이게 되나? 저는 이제 숫자 보고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당연히 좋은 얘기하겠죠. 우주 태양광은 날씨 영향 없고 밤낮 없다 보니까 계속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구 태양광 대비해서 5배의 면적 효율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렇게 우주에 있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대로 다 직사광선, 태양광이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공 상태에서 냉각도 가능하대요.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V3 로켓 제대로 발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꿈으로 발사라는 거구나. 꿈으로. 갔다 왔어요. 벌써 화성 갔다 왔어요. 저희는. 네. 스페이스X는 갔다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게 되면 100만 기면 지금 벌써 2년 얼마나 많이 갔다 왔어야 되는데 우주로 갔다 왔어야 되는데 V3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느냐? 일단 내용만 보게 되면 되게 거창해요. V3를 못 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 스페이스X에 네. 이제 발전 단계가 V1, V2부터 로켓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랩터 엔진이라고 그래서 랩터 이제 이런 거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용량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우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V4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어디죠? 그 하나가 발사대를 폭발해 버렸잖아요. 발사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사가 화났고 일단 이거 발사대하고 다시 만드는데 시간 좀 걸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더 네,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엔진과 관련된 또 시스템에서도 약간 또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거창하지만 원래 IPO 전에는 세게 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여파들은 수급적인 얘기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주식들은 확실히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 이런 걸로 보고 움직이는 주식인데 맞아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그런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네이버, LG전자. 지금 주가가 이제 거의 그 젠스당 방한 이벤트 전후로 저희가 좀 원래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그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걸까요? 단순히 기대감 소멸 이게 컸던 건가요? 이게? 그게 좀 원인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LG 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주LG망 LG 전자가 올해 연간으로 오늘 종가 기준 이제 KRX 종가 기준으로 네. 올해 연간 상승이 135%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148%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전이 이렇게 영업이익 마이너스 매출이 늘었는데 148%가 올랐는데 네. LG전자는 뚜렷하게 이제 매출 영업이익 증가세가 없이 135%가 올랐다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올 초에 CES에서 아틀라스는 굉장히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현대차가 딱 주가가 2배까지 딱 50만 원까지 오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LG전자 가정용 로봇은 사실 신일만 사는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사실 그 젠스랑 효과만으로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원위치 하는 경향이 좀 있고 앞으로 좀 LG전자의 행보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와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바로 V자로 반등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사실 네이버가 이제 국가기관 AI가 가서 탈락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이게 네이버가 보면 사실 그동안 보면은 그 전에 항상 이제 그 쇼핑몰 미국의 미국 쇼핑몰 업체 하나 2022년 인수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배민도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쇼핑몰 네이버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비중이 워낙 없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쇼핑에 투자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 AI 투자에 있어서 좀 약간 그 네이버가 이렇게 좀 많이 좀 안 한 게 아닌가. 왜냐면 그 돈을 다 AI 투자에 부었어야 될 돈을 1조를 들여서 미국 쇼핑몰을 사고 또 배민도 인수한다고 하고 하는 게 당장 돈은 벌 수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 네이버 주가가 저평가됐던 것도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가 없다. 지금 돈 잘 벌지만 이것 때문에 네이버가 항상 주가 못 갔던 건데
뭐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뭐 구축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네이버에 있어서 AI 투자하시는 분들 다른 회사로 다 많이 떠나신 분도 많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그 이번에 GPU도 6만 장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뭐 네이버 쇼핑에서 AI를 썼더니 뭐 성과가 좋다 이런 것도 네이버가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좀 안 먹혔던 예, 그렇죠. 시큰둥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이번에 제너슨왕이 오면서 그래도 이제 클라우드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뭐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데 비하면 네이버가 하는 클라우드는 굉장히 빈약하죠. 빈약한데 이제 한 가지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좀 희망을 갖는 거는 그래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 중심의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쓰는 게 좀 약간 미국은 너무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중국은 또 약간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동 같은 게 미중 다 양쪽 다 안 친하려고 하면은 뭐 선택지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LG전자보다는 이게 네이버는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AI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래도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네이버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 기대하고 약간 좀 바람이 섞여 있는 주가 상승인 것 같아서 과연 네이버의 이제 이해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제 진심을 갖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G2 사이에서 얼마나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좀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좀 갈라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아직까지 검증받아야 될 부분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장세는 일단 뭐 소멸이 된 것 같고 이후에는 정말 실제 그 숫자를 행보를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젠슨왕의 러브콜을 받지 못한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네이버가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AI 하면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토종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포털하고 있고 카카오는 아무래도 포털 베이스도 아니고 이제 메신저 베이스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사실 카카오가 하는 것들은 보면은 처음에는 SMS 우리 문자 사실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20원씩 30원 돈 주고 썼어요 저희가. 그래서 카카오가 나면서 문자가 무료라는 게 이런 게 혁신이거든요. 이런 게 이노베이션 이런 혁신인데 그 이후로 카카오가 진출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혁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 뭐 호출 택시 대리기사 보면은 기존의 에이트 시장에서 자기가 들어서 좀 편리하게 해주는 대신에 그 사이에 피를 빼먹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가 좀 혁신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 카카오뱅크도 사실 중금리 중금리 대출 서민 대출하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좀 그런 영향도 좀 있고 뭐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뭐 정치적 뭐 이런 정권 바뀐 이슈 때문에 좀 대표가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초심에 카카오톡에 이제 오픈 AI가 들어와서 검색할 수 있게 되고 뭐 하긴 하던데 그래도 제가 볼 땐 뭐 주가 반응을 보면은 그래도 국민들이나 이런 수급의 기대감은 카카오보다 네이버 확실히 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장에 계시니까 그 고객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나 뭐 관련 ETF나 이런 거를 좀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일단 저랑 오래된 고객님들은 제가 하도 이렇게 약간 세뇌 비슷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 오랜만에 들었는데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오랜만에 PSR이라는 단어를 또 오랜만에 들었어요. 과거에 한동안 안 들리다가 그 스페이스 상장 어디서 밸류 얘기하다 보니까 PSR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PSR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약간 좀 음모론적인 것은 이게 사실 10일 날 스페이스 상장을 하고 다음 주에 케빈 워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금리 인상이 이런 기조로 가면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천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케빈 워치가 유명한 요쯤에서 스페이스 상장을 시키고 그럼 다음 주에 과연 금리 인상 관련 센 발언이 나올까? 그런 게 안 나와야 스페이스에서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면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잘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좋고 다 좋겠죠. 스페이스X가 물론 패시브 자금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뭐 의무적인 비율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X 뭐 미국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도 스페이스 때문에 쫙 유동성이 빨려가서 반등해야 될 타이밍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못 오르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 매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부 시간에 미래이스 자산운용의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상장돼 있는 스페이스X 관련 ETF 한 종목에만 5천억 정도 스페이스X를 담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미래에셋에서 직접 펀딩을 했거든요. 직접 스페이스X에 들어갈 수 있게 전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모아서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막판에는 철회권까지 줬어요. 자신 없으면
빠져라. 나가세요. 예, 이런 것까지 줬습니다. 그만큼 약간 예전에 없던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해도 우리나라는 직접 매매하는 게 거기서 만약 청약한다고 하더라도 이틀 뒤에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늦을 거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직접 스페이스X를 뭐 관련주 수혜주 됐고요. 네. 직접 하는 게 맞겠다는 쪽인데 뭐 저희가 그렇다고 예전과 다르게 다 직접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좋은데 저는 똑같이 첫날, 둘째 날, 3일 날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이 한번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네, 일단 없고 또 모르죠. 갑자기 눈이 확 깨서 그냥 으아 이럴 줄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어들의 처음 나오는 흐름들이 그렇게 기대나 흐름만큼 그렇게 썩 좋진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시장 반응 또 안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우주선 타고 어디 가는 거는 꿈과 같은 이야기이고 그 옆에 이제 네, 이렇게 우주선을 보면 아톰도 막 가고 있고 로봇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시대에 아직 저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도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많이 이동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방한 관광객 수가 1분기 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데 이 관련된 좀 뭐 데이터나 이런 것도 자료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아니네요. 예, 예. 뭐 반도체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급적 반도체 이야기 요즘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시죠. 예, 반도체만 물론 아니고 네. 보다 보니까 여행 성수기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1분기 방한 관광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474만 명, 전년 대비 22% 증가. 코로나19 대비해서도 23% 증가. 그래서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약간 여기서 안 나오는 얘기는 3월 달에 BTS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3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목적이 73%인가 BTS 보러 왔대요. 그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구나 이게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만약에 빼고 그러면 4, 5, 6대는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한번 관건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한국관광공사는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4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그렇게 컸으면 4월 달에 좀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성수기다 보니까 계속 많이 들어오는구나. 오는구나 라는 쪽인데 게다가 요게 있어요. 환율. 이것도 직접 어떤 변화가 들어온지 보다 보니까 2024년 1월 달과 비교하게 되면 환율은 12.6%가 오르게 되면 반대로 그들의 통화로 보게 되면 12%가 싸게 우리 10% 가만히 있는데 그들은 이제 구매력이 높아진 거고 세일 기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는 20%가 상승한 거면 20% 싸진 거고, 네. 대만 달러도 11.5%. 지금 위안화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이만큼 됩니다. 위안화도 거의 15% 이상 절하가 우리가 이제 절하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행 비용이 저렴해졌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해외 출국자 수가 줄었는데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오히려 20%가 늘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본도 오히려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는 얘기. 일본 관광객도 대만도 보니까 2019년 대비 93% 급증. 아마 BTS 효과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들어온다가 아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쪽들이 아마 어떤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올해 지금 다 떠나서 지금 2,200만 명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뭐 다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가장 압도적으로 변화가 높은 쪽들은 그래도 서방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 미국 쪽들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중국 쪽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쪽들도 눈에 띄다 보니까 그러면 예전만큼 중국이 그만큼의 소비력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 네. 와 현대백화점은 그냥 현다이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발음으로 해야 돼요. 네. 네. 어떻게 하더라? 뭐 할 때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인 엄청 많아요. 그래 우리가 그거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백화점주가 이렇게 잘 가나? 내국인도 돈 막 보너스 탔다고 막 하고 외국인도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내국인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작년보다 역성장입니다. 감소했네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저거는 저게? 일단 환율 그리고 유가가 너무 올라서 요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가랑 항공권이 만약에 그들이 네. 비교를 해보겠죠. 유가가 올라서 항공권이 올라갔지만 한국 가서 쓰게 되면 더 이득이야라고 계산기가 되게 되면 일단 더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내국인은 못 나가도
줄어들어도 외국인들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 소비주들 이쪽들은 계속 좀 일단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외국인 들어서. 소비주, 네. 다 아시는 뭐가 거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편의점, 뭐 백화점도 요즘에 뜨고 있거든요. 백화점은 이걸 따라잡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못 잡겠죠? 센트랑님? 백화점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덜 팔았습니다. 오, 역시. 야. 많이 팔았습니다. 네. 야, 역시 미리 선점하신 분의 여유. 네, 그럼 넥스트를 말씀해 주세요. 넥스트는 신해철 예. 뭐 예. 지금 여기서 호텔, 네? 호텔. 호텔. 예, 호텔 쪽도 고개를 살짝 드는 것 같고 뭐 카지노 뭐 면세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일단 이쪽에서 고개를 보니까 GSPNL도 기관 매수는 되게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호텔 쪽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좀 분위기 좀 바뀌나 이것도 하나의 축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실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관광객이 월드타워 쪽에 은근히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월드타워 가끔 밥 먹으러 가면 종기를 봤는데 이제는 저희 그 잠실금센터가 DB증권 잠실금센터가 월드타워 맞은편 쪽에 있는데 네. 오늘 점심 먹었는데 월드타워 어제 오늘 다 맞은편 쪽까지도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인 식사하는 데서. 그래서 야, 쟤들 왜 여기까지 넘어왔지? 여기가 검색했을 때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데이긴 한데 그걸 알아보고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대표님 알았어요, 말씀처럼 중국 관광객이 많고 뭐 다들 기억에 기억나시겠지만 미중이 상장이 그 이번 올 초에 그 다카시 총재 그 대만 유사시 네. 침공 그 뭐 발언 때문에 사이가 안 좋죠.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중국에 안 가고 중국 애들도 일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반사 얘기 다 한국으로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람도 유가 비싸고 환율 떨어지니까 여기 안 나가는데 그래도 일본은 가는 게 가까우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가까운 한국은 오는 거죠. 중국은 안 가고 일본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좀 수혜를 보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여행 성수기 아까 민수 대표님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볼 때 3분기 때 거의 외국인 관광객 피크 찍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주가들도 3분기까지는 좀 틈새 시장으로 예. 뭐 호텔, 레저 이런 것들이요. 호텔이 아직 좀 덜 가긴 했는데 백화점 중심으로 가긴 했는데 뭐 그쪽도 충분히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백화점주만 가는 것처럼 충분히 틈새 시장으로 뭐 공략할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 어제 못한 게 있어서 오늘 좀 풀고 싶은데 일본의 전자부품 반도체 역대 최대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 기사거든요. 저희 한 5분 정도 시간에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시간을 정해놓고 그룹 보다 보니까 또 골드만삭스예요. 네. 아, 예. 근데 일단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업체하고도 영향을 끼치는 게 많기 때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 AI 서버 부품 급증 뭐 다 아는 거고 그다음 또 AI 5G 인프라를 통해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스마트 글래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역사상 가장 크고 긴 사이클을 형성할 전망이다. 골드만스럽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쪽을 그렇게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버넌스의 중요성 이건 일단 됐고 실적만 보겠습니다. 이비덴이죠. ABF 기판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실적 가치성이 매우 높다. 무라타 잘하시는 회사고 타이오 요덴 이런 쪽에서도 MLCC 대표 기업인데 ASP 상승이 나온다라는 쪽들이고 르네사스, 마루아 이런 쪽에서 다 기판 수혜주 그 메모리 인터페이스 수혜주 쪽으로 나오는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요. 실적이 아니라 일단 실적들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라타 같은 경우는 63%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전망치를 20-30% 수준으로 다 IT 부품 쪽으로 올렸습니다. 게다가 2028년도 45%.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무라타와 비슷한 쪽은 삼성전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만큼 삼성전기가 주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리는 배경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지금 목표 주가가요. 이비덴 같은 경우는 지금 2.5배를 올렸어요. 아, 많이 올렸네요. 진짜. 9,600엔에서 25,500엔 갑자기 확 올리는 거죠. 무라타도 2배 이상으로 올려버렸어요. 타이오는 더 심해 3배 올렸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MLCC 쪽에서 조금 된다라고 하는 쪽들은 그냥 팍팍 올려버린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그만큼의 실적 그런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삼성전기도 기대감이 높을 텐데 삼성전기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예 없는 사람은 너무 많이 오른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너무 많이 조정받는 거고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네, 점이 관점의 다르죠. 차이가 있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너무 이 펀드 쪽에서 격렬하게 담다 보니까 지금
목표, 그러니까 펀드에서 담을 수 있는 30%가 다 넘어가는 게 많대요. 특히 코덱스나 하나로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끝나고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이거를 리밸런싱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을 덜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금액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약간 수급 때문에 밀린다.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P와 Q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수급 때문에 밀린다. 이거는 잘 보고 있다가 낙폭이 커지게 되면 근데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혹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많이 밀리게 되면 사볼 수 있는 또 자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변동 커질 거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제 좀 다음 주 초까지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전망을 통해서 국내 어떤 종목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들어봤고요. 저 김준우 센터장님께 오늘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봤네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워낙에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 지금과 같은 급락장에 혹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네, 아주 담지 못한 분들은 예, 조금씩 분할 분할 매수를 매수 예, 해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물려 있어요. 이미 물려. 이제 분할 매수하고 가는데 한 두 번이 물려 있다. 그럼 하기 싫어요, 그다음부터. 네. 솔직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도 이제 주식 적고 현금 100%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 저는 얼마나 더 갈지 몰라도 여기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포맥스 라이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김준우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최은정이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